한국 기술자들은 이론만 강하지 실전에선 약하다던데요. 2019년 미국 항공정비협회 컨퍼런스장. 100여 명의 전문가들 앞에서 한 미국인 엔지니어가 냉소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무대 위 발표자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60대 중반의 한국인 남성 박도현.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질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증명할 기회가 없어서였을 뿐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스크린에 띄운 자료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채택한 정비 매뉴얼 중 18%가 한국인 기술자의 손을 거쳐 개발된 것. 항공기 정비 오류율을 43%나 낮춘 시스템의 설계자 역시 한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40여 년 전 대학 기체역학 시험에서 18점을 받고 퇴학 직전까지 갔던 낙제생이었다는 사실을요. 취업 문턱에서 27번이나 떨어졌던 청년이었다는 것을요. 전 재산을 털어 편도 비행기표 한 장 사들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저 평범한 한국의 젊은이였다는 것을요. 과연 18점 낙제생은 어떻게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자가 되었을까요? 그 치열했던 시간들 속에서 그가 발견한 한 가지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순간을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항공공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로 통하던 김용훈 교수님의 기체역학 수업. 첫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18점. 100점 만점에 18점이요. 옆자리 친구는 75점을 받고도 한숨을 쉬고 있었고 저는 그 성적표를 가방 깊숙이 구겨 넣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도연, 걔 이번 학기 끝이겠네. 맞는 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의 수업은 재수강이 불가능했거든요. 한 번 낙제하면 그걸로 끝. 졸업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기숙사 옥상에 올라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들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저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 있는 비행기를 누가 정비했는지 모를 겁니다. 그냥 믿고 타는 거죠. 나도 저런 비행기를 만지는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 전 교수님 연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노크 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안에서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렸죠.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교수님이 서류를 보고 계셨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전 그 앞에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교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 제 시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그 시선이 얼마나 무겁던지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박도연, 학생. 자네 알아? 내 수업 30년 동안 제 시험 허락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걸 부탁하나? 저는 고개를 들어 교수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교수님이 이 분야 최고시니까요. 교수님한테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배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참을 저를 보시던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좋아.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네. 이번엔 100점을 받아야 해. 99점도 인정 안 해. 네, 100점. 단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돼. 그게 내 조건이야.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었습니다. 18점 받은 사람한테 100점을 요구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그날부터 제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도서관으로 갔고 밤 12시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같은 과 친구인 재훈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야, 박도연, 너 진짜 100점 받을 거야? 받아야지. 다른 길이 없잖아. 재훈이는 한숨을 쉬며 자기 노트를 펼쳤어요. 그럼 나도 도와줄게. 어차피 나도 이번 학기 학점 올려야 하거든. 우린 이상한 공부법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서로 내고 누가 더 빨리 푸나 시합을 하는 거였어요. 틀리면 벌칙으로 커피 사기.
밤늦게까지 도서관 한쪽 구석에서 우린 계속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 문제 답 뭐야? 잠깐만. 이건 양력 개수 먼저 구하고. 아냐. 레이놀즈 수부터야. 밤마다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팠지만 이상하게 포기하고 싶진 않았어요. 오히려 문제가 풀릴 때마다 쾌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아, 이게 이런 원리였구나 하는 순간들이 쌓여갔죠. 제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사흘 전부터 손이 떨렸어요.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시험 당일 아침 거울을 보니 눈 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할 수 있어. 너 이만큼 했잖아. 시험지를 받아들었을 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제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첫 문제를 읽는 순간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이랑 밤새 풀었던 유형, 도서관에서 3번이나 다시 풀었던 공식. 이거 알아. 이거 풀 수 있어. 펜을 쥐고 계속 썼습니다. 손목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문제까지 다 쓰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시험지를 제출하고 강의실을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교수님 연구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교수님이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박도연, 네 교수님, 100점일세. 그 순간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참았지만요. 교수님이 시험지를 건네주셨어요. 자네가 해냈네. 18점에서 100점까지. 내 30년 교수 생활 중 처음 보는 일이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마워할 건 없어. 자네가 한 거야. 다만 하나 기억해. 포기하지 않으면 길은 열린다는 것. 그걸 잊지 말게. 전 그날의 감정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냈다는 것. 스스로를 믿어도 된다는 것을 처음 느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취업 시즌이 시작됐을 때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어요. 서울의 대기업 항공정비 부서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탈락. 지방항공 정비창에도 넣었죠. 또 탈락. 한 달 동안 14군데에 지원했는데 단 한 곳도 면접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도연아, 너 학점은 괜찮은데 경력이 없잖아. 요즘 신입도 인턴 경력이 있어야 뽑던데. 선배의 말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저는 공부만 했지 인턴 경험 같은 건 없었으니까요. 스펙을 쌓을 여유도 없었고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27번째 지원서를 넣었을 때 부모님께 전화가 왔어요. 도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빠가 아는 분이 공장에서 일자리 하나 구해줄 수 있다는데. 아빠, 전 항공 쪽에서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떨어지면 전 말을 끊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하고 싶은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을 보였고 자취방 월세도 밀렸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손님이 없을 때면 카운터에 기대서 항공정비 매뉴얼을 읽었어요. 이건 운이 아니야. 내 태도의 문제야. 어느 날 밤 알바를 하던 중에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읽고 있던 책을 보시더니 물으셨어요. 항공 쪽 공부하세요? 네. 취업 준비 중입니다. 한국에서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잘 안 되네요. 그분이 명함을 하나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항공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했어요. 혹시 해외에 취업 생각해 봤어요? 미국은 기술자 많이 찾거든요. 자네 눈빛 보니까 진심인 것 같은데 한번 도전해 보는 게 어때요? 그날 밤 전 편의점 카운터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미국, 낯선 땅, 언어도 문화도 다른 곳. 하지만 여기서 27번 떨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전 그날부터 미국 항공사 채용 공고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부의 작은 정비 회사들, 중소형 항공사들, 영어 이력서를 쓰고 또 썼어요. 부모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까요. 2달 뒤, 한 통의 메일이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중형 항공정비 회사에서 면접을 보자는 내용이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비행기표 값이 13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으론 편도표밖에 살 수 없었어요. 돌아올 표는 붓고 나서 사자. 전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뭐 아니면 도. 전 재산을 털어 편도 항공권을 끊었어요. 부모님께는 친구 결혼식 간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죄송했지만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비행기에 오르던 날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서울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저 안에 제가 살던 자취방도 알바하던 편의점도 27번 떨어뜨린 회사들도 있겠죠. 이번엔 진짜 해내야 해. 비행기 안에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작은 수첩에 예상 질문들을 적고 대답을 중얼거리며 외웠습니다. 12시간의 비행시간 내내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뭔가요? 저는 실패를 배움으로 바꿀 줄 압니다. 한국에서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경력은 만들어가는 겁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증명하겠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다 보니 옆 사람이 슬쩍 자리를 옮겼어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날씨는 맑았습니다. 한국과는 다른 건조한 공기. 공항을 나서니 야자수들이 보였어요. 전 싸구려 모텔을 잡고 하루를 묵었습니다. 면접은 다음날 오전 10시였죠.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모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만약 떨어지면 돌아갈 비행기표 살 돈도 없는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생각하지 마. 할 수 있어. 다음날 아침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면접 장소는 공항 근처의 정비 경납고였어요. 들어서니 거대한 비행기들이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름 냄새와 금속 소리,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됐어요.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면접실로 안내됐습니다.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백인 남성 2명, 그리고 동양인으로 보이는 여성 1명. 전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질문은 예상했던 것이었어요. 왜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일하고 싶습니까? 한국에서도 도전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 저는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상관없습니다. 솔직하군요. 하지만 당신은 경력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죠? 한 면접관이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전 준비했던 답을 꺼냈어요. 저는 대학 때 18점을 받았습니다. 낙제 직전까지 갔죠. 하지만 제 시험에서 100점을 받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 장점입니다. 면접관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중 한 명이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론은 강하지만 실전은 약하다던데요. 그 말의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전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아직 우리가 증명할 기회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그 편견이 틀렸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면접실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동양인 여성 면접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당신 눈빛이 진심이네요. 좋아요. 우리도 기회를 한번 줘볼게요. 정말입니까? 단, 조건이 있어요. 3개월 인턴십부터 시작합니다. 급여는 최저시급. 그 기간 동안 당신이 말한 걸 증명하세요. 전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모텔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길 한복판에서 펑펑 울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으니까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저 미국에서 일하게 됐어요. 뭐, 미국? 도연아, 너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로스앤젤레스요. 설명은 나중에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지만 화내시진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심해라. 몸 건강하게. 네, 아빠. 다음 날부터 일이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 출근. 정비복을 입고 경납고로 들어갔어요. 선임 정비사는 마크라는 50대 미국인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말도 거칠었죠. 너 한국인이지? 영어 잘해?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좋아. 일단 공구 정리부터 해. 여기 렌치들 크기별로 정리하고 저기 부품들 카탈로그 맞춰서 분류해. 단순 작업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했어요. 공구 하나하나를 닦으며 이름을 외웠습니다. 토크 렌치, 리벳건, 버크 플라이어. 점심시간에도 매뉴얼을 읽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마크가 다가왔습니다. 너 생각보다 괜찮네. 오늘부터 실제 정비 보조 들어가. 정말입니까? 근데 실수하면 바로 잘린다. 알지? 네, 조심하겠습니다. 처음 만진 비행기는 보잉 737이었습니다. 거대한 날개 아래 선이 압도되는 기분이었어요. 마크가 엔진 커버를 열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터빈 블레이드 봐. 이거 균열 체크해야 돼. 보이지? 이 작은 금 하나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전 눈을 크게 뜨고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머리카락보다 가는 금이 보였어요. 어떻게 이걸 찾아내죠? 경험이야. 그리고 집중력. 너 지금부터 이거 10개 체크해봐. 이상 있으면 바로 보고하고. 3시간 동안 블레이드만 들여다봤습니다. 눈이 빠질 것 같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어요. 5번째 블레이드에서 미세한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마크, 여기 이상 있어요. 마크가 다가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찾았어. 이거 놓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너 괜찮은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줄 몰랐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인턴십 평가 날이었죠. 전 긴장한 상태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면접 때 봤던 3명의 면접관과 마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도연, 지난 3개월 평가 결과를 말하겠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마크의 평가에 따르면 당신은 우리가 본 인턴 중 가장 성실하고 꼼꼼했다고 합니다. 정규직 전환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회사에서도 당신에게 관심을 보였어요. 더 큰 회사죠.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 돌아가는 길에 재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나 정규직 됐어. 진짜, 야, 축하한다. 근데 말이야, 더 큰 회사에서도 제안이 왔대. 당연히 큰 데로 가야지. 하지만 전 고민이 됐어요. 큰 회사는 분명 조건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마크, 그리고 면접관들. 그들이 편견을 깨고 저한테 기회를 줬어요. 다음 날, 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큰 회사 제안을 거절한다고. 왜죠? 큰 회사보다 제가 직접 손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여기서 배우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마크가 어깨를 툭 쳤습니다. 제대로 선택했어. 도연. 그날부터 제 진짜 커리어가 시작했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항공기 정비 매뉴얼 개선 작업이었죠. 기존 매뉴얼이 너무 복잡해서 실수가 잦다는 게 문제였어요. 마크가 저를 팀에 추천했습니다. 도연, 너 매뉴얼 읽는 거 좋아하잖아. 이거 한번 해볼래? 제가요? 아직 경력이 얼마 안 됐는데. 경력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야. 너만큼 꼼꼼한 애 없어. 팀장은 제니퍼라는 40대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첫 회의 때 그녀가 말했어요. 우리 목표는 간단해요. 정비사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매뉴얼을 바꾸는 거예요. 아이디어 있으면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전 며칠 동안 기존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었습니다. 밤늦게까지 형광펜으로 줄을 긋고 문제점을 적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순서가 헷갈리는 부분, 그림이 부족한 부분. 다음 회의 때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의견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도연, 말해봐요. 매뉴얼이 너무 글 위주예요. 시각 자료가 부족해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넣으면 어떨까요? 각 단계를 완료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게요. 제니퍼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전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기존 매뉴얼과 제가 개선안으로 그린 스케치를 비교했습니다. 사진과 도표를 추가하고 각 단계마다 박스를 만들어 체크할 수 있게 한 거였죠. 와, 이거 정말 보기 편한데요? 다른 팀원이 감탄했습니다. 그날부터 제가 주도적으로 매뉴얼 개선 작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매일 밤 집에 가서도 작업했습니다.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석 달 뒤 새로운 매뉴얼이 완성됐습니다. 회사 전체 정비사들에게 배포됐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진짜 이해하기 쉬운데 체크리스트 덕분에 빠뜨리는 게 없어졌어. 마크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내가 해냈어. 도연.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6개월 뒤 제니퍼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도연, 큰일 났어요. 아니, 좋은 일인데 미국 연방항공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방항공청이요? 네, 우리가 만든 매뉴얼을 보고 관심을 보였대요. 전국 항공사에 이 시스템을 추천하고 싶다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매뉴얼이 미국 전역에 쓰일 수도 있다니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해요. 당신이 직접요. 제가요? 당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당신이 설명하는 게 맞아요. 2019년 5월 워싱턴 DC 연방항공청 본부 회의실. 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청중석에는 30여 명의 항공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매뉴얼의 문제점, 개선 과정, 그리고 결과, 정비 오류율이 43% 감소했다는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이 시스템의 핵심은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걸 쉽게 만드는 것. 그게 실수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남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이론만 강하지 실전에선 약하다던데요. 그 순간 2015년 면접대가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질문, 똑같은 편견.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전 증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건 증명할 기회가 없어서였을 뿐입니다. 전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이 매뉴얼로 300대 이상의 항공기가 정비됐습니다.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죠. 이론이 아니라 실전입니다. 제가 한국인이고 이걸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한 명, 두 명, 결국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제니퍼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완벽했어요. 도연. 당신이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제니퍼. 아니에요. 당신 실력이에요. 석 달 뒤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저희 매뉴얼 시스템을 공식 권장 사항으로 채택한다고요. 여러 항공사에서 도입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항공 전문지 기자였습니다. 박도연 씨, 한국인이 미국 연방항공청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게 화제예요. 인터뷰 가능하세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성과를 이루셨어요? 전 잠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기사가 나간 뒤 한국에서 강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모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김 교수님이었습니다. 도연 학생, 아니 이제 박도연 박사라고 불러야겠군. 자네 소식 들었네. 자랑스럽네. 교수님, 덕분입니다. 그때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니야.
자네가 해낸 거야. 18점에서 100점까지. 그리고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문득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던 날들, 제 시험 날 떨리던 손, 그리고 100점 시험지를 받아들던 순간,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난 없었겠지. 2024년, 저는 회사에서 기술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나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기로요. 왜요, 도연? 여기서 잘하고 있잖아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제가 배운 걸 나누고 싶어요. 한국에도 저처럼 기회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들한테 길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당신다운 결정이네요. 응원할게요. 한국으로 돌아온 건 작년이었습니다. 지금 전 은퇴 후 기술 교육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고 제 경험을 나누죠. 얼마 전엔 항공공학과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어요. 선배님, 저 이번 학기 중간고사에서 20점 받았어요. 그만둬야 할까요? 전 그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20점. 나보다 2점 더 높네. 포기하지 마. 재시험 기회 있으면 도전해봐. 100점 받을 수 있어. 정말요? 내가 증명했잖아. 불가능은 없어. 단지 시간이 더 필요할 뿐이야. 학생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받았던 기회를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요. 요즘 전 후배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손편지예요. 이메일이 아니라 직접 쓰는 편지. 그게 더 진심이 담기는 것 같거든요.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8점을 받던 그날, 세상은 나를 실패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난 없었을 겁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게 우리가 가진 가장 큰 힘입니다. 27번 떨어졌을 때도 28번째를 준비했습니다. 편도 비행기표만 사들고 미국에 갔을 때도 돌아갈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고요? 포기란 단어는 제 한국어 사전에 없으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힘들 겁니다. 취업이 안 될 수도, 시험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도전하세요. 2번 더 해보세요. 100번이라도 해보세요. 언젠가는 문이 열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뿐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국인은 다시 일어서는 민족입니다. 우린 그렇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편지를 쓰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전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니까요.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를 보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안전하게 날아라. 그리고 그 안에 탄 사람들아, 꿈을 포기하지 마. 난 18점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어. 당신도 할 수 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